제가 이제 연초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다가 최근에 좀 시각이 톤다운을 좀 시켜야 됐다는 좀 생각이 좀 저도 들었고요. 이제 미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3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좋지만 미국도 사실은 3분기 성장률이 정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독일이 최근에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국의 디벨로퍼가 망하듯이 독일의 디벨로퍼도 도산한다. 유럽 경기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 1분기 성장률이 3.9%까지 이제 기대치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성장률이 3%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침체의 분 모셔보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많이들 들으시고 정리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거의 뭐 이 거시 지표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님들이 되신 것 같아서 이제 많이들 정리가 되셨을 텐데 그래도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CPI, 미국의 8월 CPI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나왔듯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뭐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정도의 어떤 좀 쇼크도 없었고 서프라이즈도 사실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조금 무난한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해서 조금 예상치를 넘긴 했지만 다들 누구도 예상한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사실 올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아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연준이 강조했던 그러한 그 임대료라든지 뭐 이러한 주거비 쪽에서는 조금 안정세를 사실은 좀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가의 기본적인 둔화 흐름 자체는 상당 부분 뭐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어저께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가에 조금 이제 민감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 이 정도 수준 뭐 만족해 뭐 추세적으로 떨어질 거야라는 어떤 그러한 흐름이 그러니까 확신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제 물가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전만큼 작년이나 올 초만큼 그렇게 시장에 큰 변수로는 좀 작용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잘 나와도 못 나와도 그러니까 잘 나온다 못 나온다는 건 이 시장의 입장에서 잘 나와도 못 나와도 그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렇죠. 물가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전만 해도 뭐 0.1%포인트만 뭐 오르고 그렇죠. 조금 내려도 해도 시장이 아주 뭐 크게 반응을 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뭐 물가는 기본적으로 뭐 떨어지긴 하는데 뭐 속도 자체는 상당히 더디다라는 거를 뭐 한 거의 저희가 1년 이상 사실은 지금 이제 학습을 해온 상황들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눈높이가 사실은 좀 맞아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준 이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연준 인사의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좀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 인사의 발언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다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 연준의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들 자체는 이제 그만 올려도 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또 경기를 생각해야 돼. 뭐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슬슬 나오는 거로 봐서는 뭐 다음 주에 이제 FOMC의 결과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투표 결과가 자체가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농후해졌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연준 내에서 금리 인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이제 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매파보다는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둘기파가 좀 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좀 슬슬 조성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6월 CPI가 9% 이상이었습니다. 고점에서 기저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7월, 8월 연달아서 좀 그 폭이 예상보다는 높거나 좀 둔화되거나 뭐 이런 흐름이지만 그 민감도가 이제는 크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듯한 그런 흐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FOMC 같은 경우는 동결이
거의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시장 금리 분위기는 일단 동결. 동결을 다들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가 문제일 거예요. 네, 11월이 네. 이제 문제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22가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또 하는데 만약 오늘 22에서 동결이 사실은 뭐 시장의 예상 동결인데요. 동결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는 분위기가 뭐 동결 내지 또 일부 국가는 사실은 이제 인하를 뭐 하고 있는 국가도 아주 소수 국가이긴 네. 하지만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좀 4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4분기에 들어가는데 4분기가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글로벌 통화정책 자체의 어떤 좀 전환점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냐. 만약 9월에도 동결을 하고 연준이 11월에 만약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난 거야라는 어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고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라는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4분기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통화정책이 또 다른 어떤 뭐 변곡점 뭐 이러한 쪽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11월 물론 이제 향후에 물가라든지 고용지표 이러한 것들이 뭐 또 변수이긴 하겠지만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를 더 올리기가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가 통화정책의 어떤 전환점, 그러니까 그때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때부터 인하가 이제 언제쯤 될지 논의가 활발하게 그렇죠. 이루어질 그동안은 사실은 네. 계속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만 네. 이제 저희가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끝났고 이제 언제 이제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이제 좀 전환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두 가지 내주신 보고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가 경기를 보는 시선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미국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타 다른 국가들 얘기입니까? 사실 경제 미국 빼고는 다 안 좋아. 뭐 이렇게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연초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 경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리다가 좀 이제 최근에 좀 시각이 조금은 이제 톤다운을 좀 시켜야 됐다는 좀 생각이 좀 저도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되면 이제 중공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내년도 전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이제 글로벌 시각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3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좋지만 미국도 사실은 3분기 성장률이 정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좋아, 뭐 침체간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장의 모멘텀 자체가 슬슬 꺾일 수 있는 이제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4분기의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흐름 자체가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고용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좋아지기는 어렵고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흐름들이고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미국 소비 경기 자체가 슬슬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최근에 뭐 아이폰과 관련된 또 지금 중국의 화웨이 신제품과 관련된 네. 그것이 뭐 한편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 자체를 더 어떻게 보면 증폭시킬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20%입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보면 뭐 많게는 60%의 중국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여기서 더 규제를 계속 강화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 부메랑이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미국 성장에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 뭐 아직은 잘 어저께 조금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4.3% 가까운 이러한 네. 국제 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의 누적적인 효과 자체가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미국 경기에 조금 성장 둔화 압력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미국의 어떤 흐름 자체는 그래도 좀 양호한데 지금 유럽 상황들을 보게 오늘 뭐 22가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의 성장률 자체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부진한 부분들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독일 경제를 두고 뭐 일부에서는 유럽의 병자다. 맞습니다. 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좀 독일 경제가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좀 일시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사실은 계속 성장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 보면 이제 첨단 쪽에 투자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진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뭐 인구 사이클 자체가 너무 인구 절벽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독일 경제 또 독일이 최근에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의 디벨로퍼가 망하듯이 독일의 디벨로퍼도 뭔가 조금 도산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 자체는 유럽 경기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 또 뭐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 과정 자체는 자칫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사실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계속해서 유럽 경기 자체에 상당히 부담을 좀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올해 내년 성장률을 보게 되면 미국도 뭐 이제 9월달 다음 주에 이제 FMC에서 이제 성장률 추정치가 발표되긴 했지만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성장률을 낮게 전망을 할 것 같고요. 유럽도 최근에 나온 그 EU 위원회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올해보다는 사실은 내년이 조금은 좋아지긴 하지만 네. 사실은 올해 나빠진 걸 생각하면 거의 정체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모두 다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들이고요. 뭐 성장률 자체도 지금 최근에 로이터 조사를 보게 되면 내년 1분기 성장률이 3.9%까지 이제 기대치가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성장률이 3%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런 평가를 하면 뭐 사실 침체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5%도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3%대니까요. 네, 3%대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내년도 경기를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미국 성장률도 떨어진다. 중국 성장률도 떨어진다. 네. 뭐 유럽은 거의 보합권이다라고 하면 경기 자체 뭐 내년 하반기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그림 자체가 그렇게 썩 좋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좀 경기에 대한 우려.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하반기 경기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금 가능성이 좀 엷어지고 있는 부분 또 뭐 국내 각종 지금 부채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기에 대한 시각 자체, 눈높이 자체가 조금 조정되는 이러한 과정이 지금 진입이 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뭐 유럽 얘기, 중국 얘기, 또 우리나라 얘기까지 이제 한 번에 해주셨는데 요거를 사실 한 번에 엮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독일이 뭐 최근에 유럽의 병자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경제가 많이 지금 어렵고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진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경제 구조를 보면 EU가 제조업 비중이 워낙에 높고 첨단에 대한 투자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좀 타격이 컸고 또 제조업에서의 어떤 수출 그 교역국 가운데 최대국이 중국이다. 근데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독일도 같이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참 이게 닮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중국과의 비중, 그다음에 중국이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뭐 인구 구조 뭐 이런 면에서요. 여러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결국에는 단초는 중국입니까? 중국이 살아야 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겁니까? 뭐 중국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자체가 뭐 어저께 WTI도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세계가 뭔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듯한 뭐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교육 사이클 자체가 회복이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늘어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중국으로 사실은 명칭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독일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이러한 쪽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세계 경기가 올해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사실 좋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달가운 왜냐하면 지금 좋은 부분은 좋고 안 좋은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러니까 미국도 보게 되면 우리가 나스닥 지수만 최근 많이 보는데 다우 지수는 올해 사실 별로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 다우 지수 내 이렇게 세부 업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기술적으로 오르고 나머지 종목은 하나도 오히려 하락하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이라는 또 공급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양분화되는 어떤 분위기 속 거기에 산업적으로도 보게 되면 너무 한편으로 지금 쏠림 현상 자체가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 나오는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뭐 물가라든지 금리 수준 자체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우리가 뉴노멀 이런 것들을 네. 금융위기 많이 얘기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뉴노멀 국면 쪽으로 이제 다가가는 쪽에서 체질 개선 자체가 아직은 그것에 정확하게 다들 안 돼 있는 상황들. 거기에 이제 금리라는 것이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도 했지만 이 팬데믹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라는 부분 자체를 계속 자극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8월 초 이후 사실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8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뭐 영향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을 한 게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부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떠한 그 부채 문제를 건드렸지만 그것은 한편에서 보게 되면 세계에 늘어난 부채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고 그것이 잇따라 중국에 대한 부채 문제가 터진 거고 또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어저께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가계부채 규제 대책을 이제 네. 내놓는 이제 이러한 조인다고. 것들이 예, 네. 공교롭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세계 경기의 흐름에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계 경기 양분화 문제,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동안 사실은 좀 가려 있던 것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어두운 측면들이 더 드러나고 예,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얘기는 우리가 좀 자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거의 뭐 약 10년 만에 네,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 언급 이후에 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스토리라인입니까? 그래서 뭐 계속 네. 일본의 그 초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 얘기는 분명히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됐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뜻밖의 우에다 총재가 이제 한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공교롭게 이제 나온 현상 중에 엔화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워낙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147엔 거의 이제 150엔대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물론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시장 구두 개입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에다 총재가 일단은 한번 이러한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뭐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어떤 경고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좀 방어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뭐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일본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아마 어떻게 하면은 일본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을 앞서갈 수도 있는 상황. 우리나라 성장률은 이미 넘어섰고요. 네네. 뭐 그러한 상황들에다가 뭐 최근에 그 엔화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일본 경제에는 이 정도 레벨이면 상당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 일본의 도요타 이게 주가를 보게 되면 도요타는 계속 뭐 우상향하는 그림을 갖고 있고요. 그럼 왜 그 흐름이 나오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엔화 약세의 효과 자체가 톡톡히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 은행도 결국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조금 상황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에다 이 총재가 이번에 그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단 거는 임금 상승률이 동반된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이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제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일본의 임금 상승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가 다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를 바라는데 일본은 이제 임금 상승률이 올라서 사실은 이제 완전 이제 인플레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희망하는데 그것들의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글쎄 뭐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 가서는 일부 이게 뭐 마이너스 금리 해제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기 수익률 곡선 정책, YCC 정책 자체가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좀 뭐 펀더멘탈하게 봐서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엔화의 흐름 자체도 연말 연초 가서는 조금 변곡점이 그러니까 엔화 강세 쪽으로 조금 기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도 뭔가 외환 개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미 그 실제로
액션에 들어갔고요. 또 어제도 보면은 이제 뭐 홍콩 이러한 쪽을 통해서도 뭐 시장 개입이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의 그 은행 간 금리가 일일짜리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포착이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근데 지금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안화 약세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7.36까지 이제 올라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7.3 레벨이라는 게 그 항상 보면 중국이 지키고자 했던 레벨대였는데 7.3. 예, 근데 네. 지난 금요일에 그게 깨졌었죠. 네. 그래서 아, 이제 정말 중국이 위안화 약세 용인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월요일날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일단은 좀 안정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저희가 담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뭐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내수 수출의 쌍절벽 리스크에 사실은 직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자체가 잘 계속 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결국 수출 쪽에서 활로를 찾아야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위안화 약세 자체를 결국 용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뭐 중국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계 경기, 특히 이제 주변국, 아까 말씀드린 뭐 일본의 엔화 약세가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부정적인 거고, 만약 중국마저도 위안화 약세가 계속 추진된다라고 하면 소위 이제 근린 궁극비파,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사실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그 정책을 정말 이제 택할지, 조금은 더 시간을 긋고 내수 부양 정책에 조금 더 매진할지는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위안화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강세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조금은 더 약세 쪽으로 방향은 틀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뭐 국내 원화 가치, 또 국내 어떤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이러한 부분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이니까 여하튼 좀 뭐 저희가 뭐 봐야 될 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네. 계속 좀 봐야 될 거는 여전히 중국의 그러한 경기 흐름, 또 앞서 얘기했던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 이러한 두 가지가 여전히 좀 시장의 좀 중심축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중국, 외환 시장이 다 뭐 10년 만에, 17년 만에 이런 식으로 뭐 기록적인 숫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 국채금리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 된다라는 견지로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